희귀성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희귀성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을 품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막상 희귀성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희귀성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 이성적 사고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경쟁과 동반한 희귀성은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또 감정적으로 만든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성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CBS TV 방송국의 우드 사장이 포세이돈 어드벤처 경매를 경험하고 나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희귀성의 법칙의 영향력을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성적 가정들은 희귀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의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점이 희귀성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전략들이 그토록 효과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희귀성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적 방어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흥분하지 말라. 희귀성의 법칙이 우리의 본능적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희귀성에 대한 이성적 지식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그 영향력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격한 감정적 상태 그 자체를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허허실시법의 방식처럼 우리는 적의 강점을 오히려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희귀성에 대한 사전 경고를 전체 상황의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 감정 상태의 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경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누군가가 우리를 설득하려는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그들의 요청대로 행동하려는 강렬한 감정적 충동을 느낀다면 우리는 혹시 희귀성의 법칙이 전략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적절한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갑자기 격해진 감정적 충동을 느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2단계의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 희귀성에 대항하여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무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희귀성의 존재를 느끼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희귀성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앞서의 초콜릿칩 과자 연구는 희귀성의 법칙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평가자들이 희귀한 과자가 풍부한 과자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뿐 그것의 맛이 더욱 나을 것이라는 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희귀성이 과자의 맛을 조금도 낮게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희귀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경험적 사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소유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앞에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라. 희귀성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희귀성의 대상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대답이 희귀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혜택을 얻기 위함이라면 희귀성의 압력은 우리가 희귀한 대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희귀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떤 물건의 실제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듣는 것, 운전하는 것 등등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희귀한 물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욱 맛있거나 더욱 좋은 소리를 내거나 더욱 선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희귀한 대상의 직면에서는 앞의 사실을 까마득히 망각해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내 가족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 동생 리차드는 고학을 하였는데 희귀성의 법칙에 대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서 학교 등록금을 충당하였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너무도 효과적이어서 그는 주말마다 몇 시간 동안만 일을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리차드는 주말마다 중고차를 팔았는데 그가 사용했던 기법은 매우 독특했다. 그는 주말에 신문 광고를 보고 적당한 중고차를 구입해서는 차를 깨끗이 세차하고 왁스칠을 하여 윤이 반짝반짝 나게 만든 후에 그 차에 적정 이윤을 붙여 신문에 세일 광고를 내어 자동차를 되파는 것이었다.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리차드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했다. 첫째, 리차드는 자동차 중고차의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시세의 최저가로 구입해서 시세의 최고가로 대팔 수 있는 자동차만을 선택하였다. 둘째, 일단 그러한 종류의 중고차를 확보하면 다음 단계는 잠재적 고객의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신문 광고의 카피를 만드는 일이었다. 마지막 요소는 잠재의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희귀성의 법칙을 적절히 사용하여 고객의 구매 욕구를 최대화시키는 것이었다. 리차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특별히 희귀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세 번째 요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주로 주말 신문에 중고차 세일 광고를 내보냈는데 그의 광고 카피 작성 솜씨가 일품이었기에 그는 적지 않은 수의 잠재 고객의 문의 전화를 일요일 아침에 받게 된다. 그리하면 리차드는 그들의 자동차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약속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한 시간에 방문 약속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만일 6명이 아침에 전화를 하였다면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날 2시에 그의 집을 방문하여 신문에 광고된 자동차를 살펴보도록 약속하는 것이었다. 동시적 약속이라는 사소한 전략은 나중에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적 분위기라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약속 시간에 제일 먼저 도착한 잠재 고객은 자동차를 구석구석 살펴서 혹시라도 흠이 없나 확인을 하고 만일 어떤 흠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자동차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시도하는 일반적인 중고 자동차 구매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잠재 고객이 도착하게 되면 상황은 갑작스럽게 반전되어 버린다. 경쟁자의 출현에 의해 중고 자동차의 구매 가능성은 반으로 줄어버렸다. 이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고객은 대부분 경쟁자를 의식해서 자신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따라서 결정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 만일 그가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확인하지 않을 때는 리차드가 그를 대신하여 그의 권리를 명확히 해준다. 리차드는 두 번째 도착한 잠재 고객에게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만일 이분이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시면 그때 선생님께 자동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리차드가 두 번째 도착한 잠재 고객에게 그러한 유지의 말을 건네는 순간 가장 먼저 도착한 잠재 고객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만연해진다. 여유 있게 차를 살피던 그의 눈길은 갑자기 바빠지게 된다. 예상치 못했던 경쟁자의 출현에 따라서 그는 한정된 시간 안에 리차드가 요구하고 있는 가격으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의 고객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의 고객은 만일 주어진 시간 안에 그의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초조해지게 된다. 경쟁자와 한정된 자원이라는 상황 앞에 서 있는 두 번째 고객의 심정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첫 번째 고객의 결정이 어떨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고객의 눈에는 리차드의 자동차가 놓치기 아까운 훌륭한 구매 대상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고객과 두 번째 고객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의 잠재 고객이 도착하게 되면 상황은 급전하게 된다.
리차드의 설명에 의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대부분의 첫 번째 고객에게 견디기 힘든 커다란 압력이 된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리차드가 요구한 가격대로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구매를 포기하고 불현듯 그 자리를 벗어나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만일 첫 번째 고객이 후자의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고객이 바톤을 이어받아 희귀성의 압력에 대한 테스트를 치르게 된다. 그는 첫 번째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3의 고객에 대한 경쟁심이라는 이중의 심리적 부담 상태에 처하게 된다. 리차드의 증언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두 번째 고객은 자동차 구매라는 전제의 선택에 의해 희귀성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내 동생이 대학 교육에 공헌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러한 구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적 상황이 리차드의 자동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는 만들 수 있지만 리차드의 자동차를 더욱 성능 좋게 만들 수는 없다는 근본 원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두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리차드가 설정한 상황이 그들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이성적 사고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앞서의 원인의 결과로 그들은 그들이 리차드의 차를 구입하기를 원했던 최초의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지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희귀한 대상에 대한 경쟁적 상황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소유욕을 부채질하는 데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설득 상황에서 희귀성의 압력에 포위당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설득 상황에서 희귀성의 압력에 포위당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앞서 설명한 2단계 방어 전략을 사용하여 희귀성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희귀성의 영향력에 따라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이 느껴지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신호 삼아 우리의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열화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성적 관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그 대상을 원했던 최초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만일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대상의 희귀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투자가 적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답이 그 대상을 원하는 최초의 이유가 그것의 기능 때문이라면 그 대상의 기능은 그것이 희귀한 것이든 아니면 흔한 것이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희귀한 과자라도 그 맛은 보통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실전 연습. 나의 동생 리차드가 중고차를 팔 때 사용했던 방법을 되새겨보라. 내 동생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그를 비난하였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의 방법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